길어요. 거의 2시간인데 USB에다가 다운받을 수 없을 만큼 길어요. 근데 가운데 부분은 잘라버리고 60분은 잘라버리고 두 사람이 아주 열렬한 사랑 장면은 빼버리고 앞에 30분, 뒤에 30분. 그러면은 왜 이걸 수업 시간에 보고자 했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영화가 가장 그 황금가지와 가까운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독일 영화 봤었던 거 그거보다도 더. 그래서 그 영화 보도록 하시고 지난 요거 이제 마저 끝을 내야 되죠. 지난번에 다 이거 다 자막은 봤는데 저 PPT는 봤는데 하다가 말았습니다. 예, 서두르지 않으려고 천천히 하다가 보니까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복잡해요. 복잡하고 여기는 서두르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도 여기서 말을 좀 흐린 것 같아요. 대충 그냥 끝을 내신 것 같아서 제가 3권, 4권을 갖고서 비교를 하면서 봐도 뭔가 좀 빠진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 미개인이라고 부르는 곳에 그 인신 사례는 다 적나라하게 갖다 써놓고 유럽도 있다고 했는데 유럽 거는 전혀 찾아도 없어요. 근데 이걸 써놨다가 공격을 받아서 그 비판을 받아서 지워버렸는지 그 사람들은 이게 나올 때쯤은 지금 한 100년 전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개봉된 그다음에 파리면은 전 세계에서 제1의 그 삶을 질이 구가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비판 때문에 아마 빼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다가 언급을 했거든요. 유럽도 있다. 근데 미개인들만 이렇게 써놔서 숙제일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공부를 이걸 계속하면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한번 꼭 하고 싶어요.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저기 미스프린트가 있네요. 3쪽 좀 봐주세요. 그다음에 6쪽짜리 페이퍼. 이게 많이 있었는데. 근데 받으실 걸. 아, 그거죠? 어머니와 딸로서의 그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겁니다. 혹시 없으신 분? 아니, 있어요. 나와요. 지난번에 많이 했어요, 프린트를. 25분 정도 했는데. 아, 예. 네, 3쪽을 보시면 그 번역이 조금 이상해서 밑줄 부분에 다 제가 번역을 새로 옮겼는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잘 같이 읽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 그 밑줄 부분들 예컨대부터 시작해서 주 달아놓은 부분 있죠.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밑에서 4번째 줄 보면 두드러진 특징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스와 동방적 종교의 두드러진 특징인이 됩니다. 특징인. 이가 아니라 인이 됩니다. 두드러진 특징인. 특징이 뭐냐면 신의 연례적인 죽음과 부활. 이렇게 됩니다. 이가 겹쳐졌어요. 특징이. 저 뒤에 관념의 기원이 이렇게. 이게 워낙 중요한 구절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컨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중심 사건은 페르세포네의 죽음과 부활이다. 바로 그 사건이야말로 식물신으로서의 페르세포네 여신이 가지는 성격과 더불어 그 신화를 아도니스, 아티스,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숭배와 연결시켜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 책에는 없죠. 이게 다. 예, 없어요. 근데 그 두꺼운 책들에는 이게 막 100페이지씩, 200페이지씩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감각을 익힌 다음에 여기로 넘어오면 좋은데 그 감각이 없이 푹 넘어와서 페르세포네의 사건이 좀 난데없이 느껴지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예, 또한 바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신화는 죽어가는 신에 관한 우리의 논의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죽어가는 신도 죽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나와 있듯이 부활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위대한 그리스와 동방적 종교의 두드러진 특징인 신의 연례적인 죽음과 부활이라는 관념의 기원이 과연 추수꾼들과 포도 경작자들에 의해서
옥수수 다발과 포도나무 사이에서 행해진 소박한 농촌 관습에 있는 것인지 또는 양자 사이 어떤 유사성이 정말 존재하는지 어떤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제 그 인신공양하는 얘기 쭉 나왔었잖아요. 이 수학기에 과연 이 신의 연례적인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주에 쭉 한번 PPT 보면서 훑었어요. 후반기에 됐고요. 그 다음에 저기로 넘어오겠습니다. 4쪽에 다음 페이지. 예,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교과서 258쪽 정도 돼요. 이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고 보완을 좀 해야 되겠고 붙일 것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좀 귀찮게 해드리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네. 이게 253쪽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얘기가 미개인들의 인신 공양 얘기잖아요. 그때 페이지 나눴었죠. 네, 255쪽 맨 밑에 거기가 3번이었고 우리 교재 255쪽이요. 맨 밑에 농작물을 위한 인신 재물 거기에 썼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잔인한 얘기 막 나왔었잖아요. 살을 도려내서 먹고 피를 짜갖고 씨앗에다가 뿌리고 등등등등. 근데 한 장에 걸쳐서 쭉 나와 있는데 정작 없어요, 별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예를 좀 찾아놨어요. 그게 그 4쪽입니다. 우리 프린트물 4쪽이요. 4번. 그게 어떤 것이 꼭 정확한 해석인지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어요. 먼저 프린트물에 박혀있듯이 동물 정령을 표상하는 인간의 사례가 맞는지, 그 다음에 제가 고쳐드린 대로 인간으로 화신한 곡물 정령의 사례인지, 제가 보기에는 인간으로 화신한 곡물 정령의 사례가 맞아요. 일단 영어 보여드릴게요. 거기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까 봤었던 그 인신 공양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른 책에서 편집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어떻게 살해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콘드족의 의뢰에는 신의 화신을 살해하는 관습이 견저한 특징으로 남아있다. 그런 관습은 어쩌면 전술한 다른 인신 공예의 사례에서도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 가령 마리모족의 경우 살해당한 재물이 죄를 들판에 뿌렸으며 브라만의 피도 곡물과 들판에 뿌렸다. 정렬하죠. 이런 얘기가 없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고, 나가족의 경우는 살해당한 재물이 살덩어리를 곡식차비에 보관했다. 시우족은 소녀의 피를 씨앗 위에 뿌렸다. 재물을 곡식과 동일시하는 관념, 즉 재물이 바로 곡물 종류이거나 또는 그 화신이라고 믿는 관념은 그 재물과 그것이 구현하거나 표상하는 자연물과의 물리적인 상응을 확보하기 위한 위의 한 노력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멕시코인들은 어린 곡식을 위해서는 어린 재물을, 다 익은 곡식을 위해서는 늙은 재물을 바쳤던 것이다. 이 재물은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키가 작을만 마리모족은 종자, 자가 하나 겹쳐졌군요. 종자, 자로서 자가 패차를 빼주세요. 그래서 제가 타이프 속도 완전 느린데 이거 다 이제 치느라고 다음에 나눠줄 때 다섯 장짜리도 제가 지금 처음에 10시간 걸렸습니다. 할 수 없이 이거 오타가 나중에 읽어보니까 보이네요. 예. 종자로서 키가 작고 다부진 사나이를 제물로 바쳤는데 여기서 키가 작아야 하는 이유는 어린 곡물의 키와 상응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부져야만 하는 이유는 곡물이 튼튼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포니족 역시 이와 동일한 관념에서 제물용 인간을 양육했을 것이다. 제물과 곡물의 이 같은 동일시는 제물을 쟁기와 괭이로 살해하는 아프리카 간습이나 제물을 곡물처럼 두 바위 사이에 놓고 짓이겨서 죽이는 멕시코의 간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원시인의 관습에서 주의할 만한 점이 하나 더 있다. 예컨대 포니족 추장은 시우족 소녀의 심장을 먹어치웠고 마리모족과 콘드족은 제물이 살덩어리를 먹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산 제물을 신으로 믿었다면 숭배자들은 그의 살덩어리를 먹음으로써 신의 육신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거 정도 들어가 주면 인신 공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아서 그걸 가지고 왔고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죠. 곡물 정령을 표상하는 인간의 사례, 이거를 인간으로 화신한 곡물 정령의 사례, 그걸 좀 보시는 말씀 드렸고요. 그 밑에 거는 교과서에 있는 건데 그것도 역시 얘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 밑줄 부분, 곡식의 씨앗에 재물의 피나 화장하고 남은 채를 섞는 미개인의 관습과 처음에 베어낸 곡식의 씨앗을 봄에 뿌리는 씨앗에 섞는 유럽인의 관습에 내재되어 있다. 살짝 피해갔어요. 직접 여기 지금 언급이 없어요. 유럽인은 안 죽였다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책에서는 죽였다는 걸 명시했어요. 그런데 거기 저 2번에 보면 처음에 베어낸 곡식이 그 페이지 맨 밑에 영어로 된 표기를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last sheaf거든요. 이것도 아마 마지막 곡식단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베어낸 곡식이 아니라, 그죠? 예, 중요한 건 마지막 낫지를 해서 베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어낸 곡식 그럼 낯설고 이거를 본문에도 이게 좀 이상해서 이거 언제 베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니까 last sheaf예요. 그럼 곡식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마지막 곡식단으로 바꿔줘야 맞습니다. 마지막 곡식을 벨 때 그때 이제 식물 정령들이 까치나 여우나 개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거기 숨어 있다가 튀는 거거든요. 밑에 이제 1번에 대한 이해입니다. 밑에 곡물의 씨앗에 재물의 피나 화장하고 남은 채를 섞는 원시인의 간섭. 그 위에 있는 것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포니족은 거기서 추장이 한 조각 살을 집어내어 피를 짜서는 막 씨앗을 뿌린 옥수수밭에 뿌렸다. 그 말하고 조금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그 밑에처럼 해석해놓고 나니까 좀 구체적이라서 좀 좋았어요. 거기서 대추장이 광주리에서 살덩이를 집어내어 피 한 방울을 짜내 새로 뿌려질 씨앗 위에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2번인데 2번이 그만 6쪽에 저 밑으로 가버렸습니다. 2번, 예. 맨 밑에 6쪽에 맨 밑에 박규태 195쪽. 이게 제일 두꺼운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박규태 195. 2번. 있어요. 책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두 분이 같이 보시죠. 이게 졸면서 이 타이프 치고 막 편집하느라고. 다음 쪽에 찾으셨죠? 2번. 배추 하나족에 속한 마리모족도 농작물의 풍요를 위해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 보통 키가 작고 다부진 사람이 제물로 선택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강제로 혹은 술에 취하게 해서 붙잡아 밭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그를 종자로 이용하기 위해 밭 한가운데서 살해한다. 그가 흘린 피는 햇볕에 말린 다음 이마, 뼈와 거기 붙은 살점 그리고 볼과 함께 불에 태운다. 이렇게 해서 타고 남은 재를 밭에 뿌려 풍요를 기원했던 것이다. 몸뚱이의 나머지 부위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쪽으로. 예, 그 위에 우리 교과서에 있어요. 그 밑줄 친 부분 1, 2가. 근데 이게 곡식의 씨앗을 재물의 피나 화장하고 남은 채를 섞는 미개인의 관습이 어떤 걸까 하고 궁금해서 이제 큰 책을 찾아보니까 그런 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곡식단의 씨앗을 봄에 뿌리는 씨앗에 섞는 유럽인의 관습. 이것도 우리 교재에 이렇게 그 구체적인 예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인 예를 찾은 겁니다. 다음 쪽에 보겠습니다. 이쪽에. 여기는 마지막 곡식단이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마지막 곡식단을 봄에 뿌리는 씨앗에 섞는 유럽인의 관습. 이거는 좀 읽어주실래요? 네. 시리아 부르크 지방에서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든 50살에서 55살 정도의 결혼한 아낙네가 곡물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마지막 곡식다발로 여자 인형을 만든다. 이때 가장 잘 자란 이삭을 따로 뽑아 화관을 만든다. 한편 화관은 다음 주 일요일에 교회로 가져가 봉헌한다. 그러면 부활절 전야에 7살 먹은 소녀가 그것을 비벼 알곡을 출여낸 뒤 밭에 뿌린다.
정탄절에는 소들이 잘 자라도록 밀집 화관을 염을 통해 놓아둔다. 여기서 곡물의 어머니로부터 꺼낸 씨앗, 화관은 곡물의 어머니로부터 만든 것이므로 그 씨앗을 새로운 곡물의 사이에 뿌리는 행위는 곡물의 어머니가 지닌 풍요다산의 힘을 잘 보여주며, 밀집 화관을 염을 통해 놓아두는 행위는 가축에 대한 그녀의 영향력을 시사한다. 슬라브인들도 마지막 곡식 다발을 작물 종류에 따라 호밀의 어머니, 밀의 어머니, 귀리의 어머니, 보리의 어머니 등으로 불렀다. 마찬가지로 갈리치아의 타르노프 지방에서는 마지막 곡식 다발로 만든 화관을 밀의 어머니라든가 호밀의 어머니, 콩의 어머니 등으로 불렀다. 사람들은 그 화관을 봄이 올 때까지 한 소녀의 머리 위에 씌워두었다가 봄이 되면 화관에서 알곡을 약간 추려내어 새로 뿌릴 씨앗에 섞는다. 여기서도 우리는 곡물의 어머니가 지닌 풍요다산의 힘을 엿볼 수 있다. 교재 258쪽이요. 교재 258쪽이요. 그 윗부분에 금방 읽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요. 네 번째 줄 보면 세 번째 줄인가요? 곡식의 씨앗에 제물이 피나 화장하고 남은 재를 섞는 미개인의 관습과 처음에 베어낸 곡식의 씨앗을 봄에 뿌리는 씨앗에 섞는 유럽인의 관습에 내재되어 있다. 이 예를 제가 찾아서 포인트로 나눠드립니다. 이게 좀 너무 뜬금없이 이게 툭 튀어나와서 이게 뭐지? 그러고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좀 제 공부할 겸 찾아본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읽겠습니다. 인간을 곡식과 동일시하는 것도 그 인간을 실제로 죽이는 미개인의 관습에도 죽이는 신육을 하는 유럽인의 관습에도 드러나 있다. 이 죽였거든요. 분명히 죽이는 신육만 하지 않았어요. 리티에르세스 전설과 유럽 수학기 관습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에서 유럽에서도 프리기아와 마찬가지로 곡물 정령의 화신을 매년 수학기의 밭에서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만 해놓고서 이 책에서는 넘어갔어요. 다른 책들도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할 듯해서 찾아봐도 없어요. 이미 그 밑에 얘기는 수목정령의 화신을 죽였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인형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 갖다가 불에 태우거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골자는 수목정령과 곡식정령의 이야기인데 포인트는 곡식정령인 거죠. 농경사회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겨울 지나면은 돼지가 쇠퇴해지니까 다시 저기서 싹을 틔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인시공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봄에 싹을 다시 저 돼지가 틔울 수 있도록 사람을 죽여서 새로 이제 거기다 뿌리는 거죠. 혹은 그 지난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죽이든지. 그러니까 수확기에 혹은 봄에 죽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신공양, 그 다음에 숲의 왕, 그러니까 늙은 왕이 나와도 좋아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황금가지와 가장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따 영화를 보게 되는 얘기고, 그 숲의 왕, 즉 늙은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이렇게 즉위시키는 새로운 왕을 뽑는 그런 그 신화들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조금씩 있어요. 그 이시타르하고 길가메시하고 이시타르, 즉 이난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시타르가 그 길가메시가 이난나한테 거꾸로구나. 이난나가 길가메시한테 청혼을 해요. 근데 길가메시가 싫다고 도망가요. 그 다음에 탐무주도 도망가죠. 그러다 결국 잡혀서 끌려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왕으로 올라가면 죽는다는 걸 길가메시가 아는 거예요. 자기도 늙어서 인신공양으로 처단되고 새로운 왕이 온다는 얘기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얘기들은 그때부터 벌써 5,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근대까지 계속 그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도처에. 뭐 어부왕이라고 하는 전설도 그렇고 그 누군가요? 어부왕과 관련된 그 바보. 그죠? 일본 실화 얘기세요? 저쪽에 유럽에 성배 찾아다니는 파르치팔.
예, 파리스팔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부왕이라는 얘기도 거기에도 나와요. 거기도 대지가 좀 이렇게 쇠잔해져가지고 거기도 그 새로운 어떤 전기가 마련돼 갖고 봄에 이 새로운 싹을 트게끔 복원되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예만 봐서도 황금가지에 나오는 이 모티브는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한 역할은 그걸 다 수집을 해서 체계화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예요. 곡물정령 얘기하고 수목정령에 대한 이야기. 이제 프린트물을 일단 나눠드리고 잠깐 설명을 할 건데 동물정령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 책은 전혀 그걸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쳐서 농경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가축들을 태어나고 얘가 자라나고 잡아먹고 죽고 이런 과정을 봐야 인생을 보고 삶을 보는 거잖아요. 농경사회에서의 이 곡물정령이 실제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정령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책도 식물정령만 이야기하면 사실은 포인트는 다 간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얘기는 이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매우 유사한 관습에 대해서 각각 별개로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두 간섭의 우연한 일치는 두 가지 모두 실제로 행해졌다고 추론할 수 있는 유력하고 새로운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자, 이제 곡식정령의 화신을 어떻게 선택했을까? 네, 이따가 나옵니다. 곡식정령이 사람일 수도 있고 여우일 수도 있고 까치일 수도 있고 새일 수도 있고. 사람인 경우에는 그 밑에 줄에 나옵니다. 세 번째 줄, 낯선 사람, 도망쳐 나온 사람. 여기서 나온 도망쳐 나온 곡식정령의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바깥에 나가면 추수가 한 절반 정도 끝났는데 나머지 이제 그 추수 끝나지 않은 그 마지막 그 곡식단에 베어질 때 도망 나오는 정령들이 많이 있겠네요. 불안해하면서. 네, 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가면 259쪽으로 가면 소아시아, 페니키아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맨 밑에 줄에 보실래요? 네, 그게 두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그게 첫 번째 예입니다. 소아시아 서부에서의 페니키아. 리노스의 노래 앞에서 이미 소개를 잠깐 했어요. 소아시아 서부의 페니키아에서 리노스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맨 밑에 줄 보겠습니다. 리테르세스의 전설과 유럽인과 미개인의 민속 관습이 유사하기 때문에 페니키아에서도 살해된 곡식정령이 인간이라는 제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번역은 조금 이상해서 이따 원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번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되는 얘기인지가. 살해된 곡식정령이 인간이라는 제물로 나타났다. 이게 뭔 소릴까요? 이제 여기서 아도니스가 예전에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도니스를 위해서 인간을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 같아요. 그 이후로 계속 아도니스를 위해서 인간 바치는 제물 행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 거죠. 곡식정령을 위해서. 그런 얘기 같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260쪽에 이집트에서도 여기서 이제 오시리스예요. 이집트에 가면 오시리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인물만 바뀌는 거예요. 네 번째 줄에 이집트에서도 살해된 곡식정령이 인간이라는 제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앞에서 이거 소개한 적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부시리스 전설인 거예요. 그건 나머지 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 두 가지만 얘만 들었고 정작 유럽에는 없는 거예요. 유럽에 대한 거는. 그거 이따가 이제 시간 되는 다른 걸 먼저 하고 동물정령에 대한 거 소개를 하고 맨 나중에 이따 볼 겁니다만은 이런 언급이 분명히 있어요. 아유 좀 네. 각자 읽으셔도 되고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제 리티리아르세스 서다로 돌아가자. 앞에도 살펴본
보았듯이 미개 사회에서는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인간을 살해하는 일이 흔히 있었다. 따라서 프리지아와 유럽에서도 한때 사람들을 같은 목적으로 살해했을 것이라는 가정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 그리고 프리지아의 전설과 유럽의 민족이 서로 긴밀한 일치성을 보이며 인간이 그와 같이 살해당했다는 결론을 시사할 때 우리는 최소한 감정적으로라도 그 결론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앞문장이 좀 이상해서 다른 예, 문장 바꿔봤습니다. 화살표하고 또한 프리지아의 전설과 유럽의 민족이 공통적으로 인간 살해의 간섭을 보여주므로 우리는 최소한 잠정적으로라도 위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리트로세스 설화와 유럽의 추수 풍속은 희생자가 곡물 정령의 대리인 자격으로 살해되게 당했음을 시사하는 점에서 일치하며 그러한 시사는 농작물을 번성시키기 위해 살해당하는 작물에 대해 일부 미개인들이 보이는 견해와 조화를 이룬다. 잘 부합된다고 답변이 좋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체로 프리지아와 유럽에서 곡물 정령의 대리인이 해마다 추수밭에서 살해당했다고 상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와 비슷하게 유럽에서 나무 정령의 대리인이 해마다 살해당했다고 믿는 여러 근거는 이미 제시된 바와 같다. 긴밀한 유사성을 지닌 이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풍습의 장면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다. 그 양자의 일치성은 서로에게 유리한 새로운 추정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8쪽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 거기에 이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큰 책에서 보고 싶은 데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했죠, 얘네들은. 막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막 몇천만씩 죽이고 그 사람을 한두를 이렇게 죽여서 고기 살점 먹는 건 놀래면서도 지네들은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갖고 엄청나게 가스질을 죽이고 막 이런 걸 저질렀잖아요. 그런 것도 나와요, 얘네들 오히려. 미개인들은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그게 이렇게 신념이 그러했고 그걸 먹는 게 다 신을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도 없이 죽인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겠어. 그런 생각을 제가 저 밑에 계속 가지고 있어요.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신화를 공부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고 제가. 자, 일단 요거를 복습하기 전에요. 그 저거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돼요. 자, 이제 그 곡물 저거 프린트물 10페이지짜리. 없으신 분 손 드세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영화 보는 줄 알고 안 들고 왔어요. 무슨 말씀이요? 네. 아? 없다. 이거 여기 같이. 저 많았었는데. 이건 없네. 그 1번은요. 동물로서의 곡물 정령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맨 나중에 마지막 곡식단을 제거할 때 거기서 곡물이 동물 같은 것들이 툭툭 튀어나왔는데 얘가 정령이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1번이라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1번 그리고 1번 동물로서의 곡물 정령 그리고 1번 곡물 정령의 동물 화신 이렇게 좀 적어놔주세요. 요 1번 다음에 1번 밑에 하나 적어놔주시고요. 요거는 다음 쪽 2페이지 두 번째 줄에 요거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조금씩만 소개해드리면 이게 설명체로 돼 있어요. 다 문장을 그냥 거기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단지 요약한 게 아니라 읽으실 때 지장 없을 겁니다. 1번 곡물정령이 공물하신 맨 앞에 곡물정령은 거위, 염소, 산토끼, 고양이, 여우 따위 동물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는 곡물정령의 새로운 측면을 우리에게 제기하며 이제 우리는 그것을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을 살해하는 풍습의 새로운 사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도니스, 아티스,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데메테르, 비르비우스 등 신화와 숭배에서 모호하게 남아있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곡물정령이 형상을 취하는 동물에는 늑대, 개, 산토끼, 여우, 수탉, 거위, 메추라기, 고양이, 염소, 암소, 황소, 돼지, 말 따위가 있다. 이제 밑에 쭉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다 새 한 마리 집어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전에 노간주 나무 갈 때 제가 막 우겼잖아요. 이 나무의 정령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쪽에 보겠습니다. 재밌어요. 논술문이 아니어서. 2번. 그리고 이제 맨 위에 늑대, 개, 수탉, 산토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 페이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서 쭉 그냥 끝도 없어요. 그 자료들을 어떻게 해서 수집을 해갖고 갖다 놨는지. 근데 그게 꽤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읽어보면 아주 정확해요. 한 10번째 줄 보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이쪽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독자는 아마도 곡물정령의 인간 형태와 동물 형태라는 두 가지 관념의 완전한 일관성에 주목했을 것이다. 그렇죠? 인간 형태도 나타나고 동물 형태도 나타났죠. 맨 나중에 풀 베는 사람, 곡식 베는 사람을 잡아 죽였죠. 그 다음 동물 나타나기도 했죠. 방금 본 대로. 이 유사성을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곡물이 바람에 흔들릴 때 곡물이라고 그래요. 곡물 어머니죠. 곡물 어머니 또는 곡식 늑대들이 곡식밭을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곡물 어머니 또는 곡식 늑대 등이 밭에 있다는 이유로 곡식밭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듣는다. 마지막에 베어낸 곡식이나 마지막에 타작하는 곡식단에는 곡물 어머니 또는 곡식 늑대 등이 내재한다고 여겼으며 그래서 마지막 곡식단 자체를 곡물 어머니 등등으로 불렀다. 실제로는 그 밑에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그건 읽어보시면 돼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해질녘인데 추수 다 끝내고 나든지 그러면 거기 마지막에 곡식을 베고 있을 때 얘네들이 막 동물들이 나타나면 정령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이고 동물이 나타나면 동물일 수 있는 거죠. 어떤 이방인이 거기에 이제 물 한 잔 얻어먹으러 왔다가 막걸리 한 잔 얻어먹으러 왔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저거 뭐야? 낯선 놈이니까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죽었다 살았어요. 이렇게. 여우에 넘어가. 여우에 홀려갖고. 여우하면 꼭 선앙당이 있고 9고개가 있잖아요. 가도 끝이 없어요. 어머니랑 이맘때쯤인데 그 배추를 리어카에다 싣고 어디 갔다 오는데 보통 2고개 이렇게 넘어서면 되는데 한 10고개 넘어선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엄마도 없어지고 왜 그랬는지. 밤새 헤매다가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제 간이 완전히 요만해졌어요. 줄이려고? 그 다음에 미스프린트가 있네요. 8번째 줄. 곡식배기의 친척에 따라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곡식배기 속에 쫓겨 들어갔다가 3쪽 8번째 줄 정도 마지가죠. 마지막 그렇겠죠. 자구새 따위 수많은 야생동물이 지금 그 앞뒤 하고 있는 겁니다. 곡식배기의 친척에 따라 마지막 곡식배기 속으로 쫓겨 들어갔다가 마지막 곡식을 벨 때 거기서 뛰쳐나오는 일이 흔히 있다. 이렇게 반복되게 되면 6-7줄만 더 내려오세요. 그러므로 동물 정령을 동물과 동일시죠. 동일시 하는 것은 읽어보시면 재미있겠죠? 그죠? 재밌어요. 그 다음에 2번. 이제는 거꾸로 동물로서의 식물신인 거예요. 식물신을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밑에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염소와 황소로 나타나요. 데메테르, 돼지로 나타나요. 아티스, 아도니스, 돼지 혹은 멧돼지. 다 관련돼 있어요, 얘들이. 다음 쪽에 보면 비르비우스도 나오죠. 우리 비르비우스 알죠? 처음에 수평을 공부할 때 건너뛰자고 했던 게 여기 나옵니다. 이제. 비르비우스 말한테 죽었죠? 말한테 죽었는데 그래서 말을 못 들어오게 했는데 말이 저기 한 게 아니라 적대감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서 죽은 거예요. 그런 논리를 피는데 이해는 잘 안 가긴 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밑에 이제 요 비르비우스를 한 10페이지 정도인데 이걸 줄여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던져놓으세요. 이게 논지가 조금 흐려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보통 근데 저기잖아요. 디오니소스는 염소로 나타나죠. 황소로 나타나잖아요. 풀밭 뜯어먹고 있는 염소인데 저거 디오니소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그러면 프레저먹이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신을 먹는 의식은 우리 책에 있어요. 우리 페이지에 있는 그거 있는데 그거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사람이 육신을 먹는 거는 신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돌아가시고 누가 죽었으면 그 멀쩡한 부기가 있는데 뭘 아빠인데 뭐 딸인데 뭐 그거 베어 먹을 수도 있었겠죠. 옛날에는 먹을 게 있는데 왜 그렇게 그냥 버려. 근데 사실은 또 그게 나중에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다. 그 인간 신이잖아요. 진짜 인간 신은 좀 독특한 인간 중에 좀 재능이 많은 사람을 인간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신이잖아요. 그 제가 우리 마지막 챕터에 그게 예, 263쪽부터 있는데 재밌어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육식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큰 책에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5쪽에 볼까요? 5쪽에 한 가운데 말줄임표를 있고요. 신의 몸을 먹음으로써 원시인은 신의 속성과 능력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다. 그 신이 곡물신이라면 그 곡물은 그의 본신이다. 등등등등 얘기 나오고요. 네, 6쪽 가겠습니다. 자, 이제 동물신입니다. 나무신 공부했죠? 동물신 공부했죠? 동물신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주목한 거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에 아이누 민족의 이 풍습을 봤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 것들이 다른 책에서 본 것들과 상당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게 100년 전에 얼마나 정확하게 그 얘네들이 벌써 집어먹기 위해서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탐사했겠지만 결국 나중에 집어먹는 걸로 남의 나라 식민지 삼는 걸로 다 했잖아. 일본도 우리한테 이 짓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놨는지 왜냐하면 이제 곰을 잡아서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얘가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조그만 놈이면 괜찮은데 곰은 고기도 주지요. 저거도 주지요. 그 다음에 겨울이면 나타나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봄이면도 나타나니까 이것도 봄, 가을의 저기하고 연속선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신인 거죠. 사는다가 얼룩쓰였다가 나타나고 그런 거 보면. 근데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보복당할까 무서우니까 죽이기 전에 얘를 계속 죽이고 나서도 미안하다고. 근데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미안하고 그 대신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너를 잘 극진 대접했다고 좀 말씀을 드려. 그 다음에 너도 갔다가 다시 와라. 그 다음에 많이 보내달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잡아먹으면서 그런 예를 다 갖추는 건데 이게 이제 동물신인 거죠. 동물신한테. 전에 그 세드나 공부한 적 있죠. 그 바닷고기들이 죽으면 저 물개나 이런 것들 죽으면 어디로 가요? 글로 가잖아요. 그죠? 그 세드나한테 갔었잖아요. 그 세드나가 걔도 일종의 동물신인 거죠. 알래스카 쪽에서 바다의 신인 거죠. 그런 식으로 애들이 가는 곳이 있는데 가는 곳이 어디 있는지 사실 모르죠. 7페이지 보면 앞에 거는 지금 공부한 건 애조섬이고요. 이건 사할일입니다.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 유명한 그 장면이에요. 지금 제가 요거에 관련된 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의 끝날 때쯤 나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지를 못하네요. 책이 한 달 동안 자꾸 밀리는 건 아주 예사네요 보니까. 그리고 원래는 나왔어야 되는데 책이.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팀에서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예를 들어간다. 재밌으니까 이거 보시고요. 9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회유를 해야 되죠. 앞에도 회유 나왔지만은 동물 죽여놓고 아니면 보복당하니까 분명히 정령이 있고 신이 있으면 보복당하니까 회유를 하는 거죠. 네, 10쪽 좀 보세요. 네 번째 쪽, 다섯 번째 줄 보면 10쪽에 다섯 번째 줄 보면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핏줄의 유대와 동족의 원한에 대한 그러니까 개 한 마리, 고물 한 마리 죽으면 지들끼리 연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속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 식구 중에 하나에게 가해진 위해에 대해 보복하게 되어 있다고 산주가 아니라 간주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를 든 게 악어, 호랑이, 뱀, 늑대. 아시아 쪽에는 이쪽에는 악어가 없으니까 아마 이거는 아프리카나 호주나 뭐 이런 데 전 세계 예를 다 들어온 거니까 호랑이도 있고 뱀도 있고 늑대도 있고 또 밑에 물소, 고래, 하마, 스라소니, 맥, 독수리 다 있고 맨 밑에 패러그래프 읽을게요. 물소, 고래잡이, 하마, 스라소니, 맥, 독수리 다음에 그러나 원시인이 단지 위험한 동물하고만 좋은 사이로 지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야생동물을 존경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심과 사나움에 비례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두려움이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먹기에 좋거나 두 가지 다 해당하는 동물은 의례적인 존경을 받는다. 두렵지도 않고 먹기에만 좋으면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면 죽이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무섭지도 않고 먹기에도 좋지 않은 동물들은 경멸을 받는다. 동물은이겠죠? 동물은 경멸을 받는다. 이상 두려움에서 동시에 식용이 되는 동물을 숭배하는 사례를 살펴보았고 이제 두렵지는 않아도 식용이 되거나 가축이 감당하는 동물에 대해서 보자. 검은 담비, 영양 사슴, 고라니 이런 것들. 이건 안 두렵죠? 아주 무서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걸 미리미리 프린트를 했으면 조금씩 기획을 했으면 할 텐데 전날 이제 이거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도 없을 것 같고 나눠드려서 읽기라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리스 프린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5분 10분만 쉬고요. 영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60분짜리인데 혹시 12시 한 5분 10분까지도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게 10분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10분만 쉬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 정도.